19 쪽입니다. 제2장 문학의 갈래별 이해. 말씀언 다음에 절사자 이렇게 쓰면 얘가 글시입니다. 글시. 참 얼마나 많이 시에 대해서 들어왔습니까? 그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또 최지평 선생이 자작실합시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입니까? 재미있는 댓글 하나도 보신 바 있죠. 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어렵고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너무 쉽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이 문학이 그죠? 문학에 대해서 담쌓고 혹시 사셨다 또는 문학 문제만 봐도 진절이 난다 이러신 분들은 문학에 대해서 관심과 뭔가 이해의 통로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개와 절벽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축은 공무원 출제 문제가 되겠죠. 그걸 중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정답을 하고 또 문학 작품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패턴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심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가 학습 목적입니다. 1번 1절 시문학과입니다. 첫째 줄에 언어에 민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학 갈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또 어떤 희곡도 있고 이래요. 그 가운데 언어를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갈래가 시다. 이때 민감한 장르 돼 있죠. 이 민감하다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개만 적어 놓으세요. 운율과 함축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운율과 지금 몰라도 돼. 일단 적어만 놔. 운율과 함축성. 요걸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셋째 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 언어에 민감하니까 시어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거늘. 또 심상은 다른 말로 뭐래죠? 이미지 이러죠. 이미지. 요즘 뭐 이미지란 말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상과 표현은 수사법과 관련이 좀 됩니다. 또 화자의 정서는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감정들 갖고 계시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도끼 어린 감정도 있고 오늘 아침에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왔는데 이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도 일종의 감정입니다. 태도는 뭐 좀 이따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제기됩니다. 위시를 통해서 드러난 시적 화자의 감정 즉 정서와 태도로 옳은 거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죠? 이해는 조금 된 것 같고 자, 먼저 시의 정의가 나옵니다. 1번에 시의 정의. 여러분 일전에 내가 문학 얘기할 때도 정의와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외우지 마라 이런 얘기했어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이긴 하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길게 해놨네요. 넷째 줄 딱 갑니다. 시는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시도 문학이니까 제가 어제 문학에 두 가지 초점을 얘기했어요. 인간, 다음에 뭐 진실성 이거. 인간을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진실성, 올바른 삶의 방향 이런 얘기했죠. 진실성을 추구하는 게 문학이다. 그 두 가지는 꼭 알아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도 문학이니까 그죠? 인간의 사상과 정서는 뭐예요? 내용이야 내용. 가령 여러분들이 시인이다 라면은 여러분이 시를 쓰고 싶다 이러면은 시를 썼다. 뭐 댓글 하나 최지평이 시를 썼다면은 내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어떤 생각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사상과 정서. 자, 그리고 함축적이란 말 동그라미 운율적이란 말 동그라미.
조금 전에도 언어에 민감하다 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함축성과 운율. 그럼 이제 약간 더 덧붙여서 함축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두 음절로 얘기할게. 속뜻. 속뜻. 조금 풀어주면 속에 감추어진 뜻, 내지적 의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속뜻이야, 속뜻. 숨은 뜻. 응?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퍼즐 이런 거 또 내지는 이렇게 보면서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 뭐 스포츠 신문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보면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숨은 그림이 딱 들어있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에 그냥 외적 언어로만 표현하는 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시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담을 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실용문처럼 말하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뜻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에 대한 이해 1단계가 속뜻 찾기입니다. 함축적 의미의 파악. 뭐 저희도 공부할 거야. 그리고 운율은 뭐냐? 운율.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 리듬. 다른 말로 음악성 이거예요. 음악성. 리듬, 음악성. 여러분 음악 좋아하잖아요. 뭐 21도 좋아할 거고, 그죠? 이번에 카라가 뭐 강정이 때문에 오락가락 합니다. 그런 것도 왜 오락가락 합니까? 뭐 내가 무슨 뭐 뉴스 레이더도 아니고 연예 뉴스 전달하는 기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보면은 걔 하나 니콜 걔가 탈퇴하고 강정이 탈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라의 존폐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어쨌든 걔네들의 음악들, 뭐 젊은 친구들의 음악, 아이돌의 음악 뭐 많죠. 그리고 또 옛날 그 트로트 같은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사실 이 노래 가사는 예부터 뭐였다? 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 대구에 유명한 그 가수가 있죠. 대중가수. 요즘 조명을 봤죠. 죽은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방촌시장 근처에 가면 누구면 김광석이라고 들어봤죠? 이등병이 보내는 편지라든가 30점에 이런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안 가신 분들.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어요. 뮤지컬도 하고 난리인데. 근데 대구에 있으면서 그 사람 처음 듣는데 이러면 조금 그러죠. 물론 70, 80까지는 안 되고 80, 90 정도로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한번 노래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현실에 와닿아요. 다른 애들처럼 화려한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가 청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 운율은 리듬 음악성을 얘기합니다. 이 운율이 그자 다른 갈래와의 구분점이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이 수필은 리듬감이 없어도 되잖아요. 시다 하면은 운율, 음악성 이것이 다른 갈래와의 구분점이다. 시의 본질 볼까? 운율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내적 고백 밑줄. 여러분 앞에서 시문학 같은 경우에 서정적 갈래, 사갈래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런 네 갈래론이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그랬잖아요. 서정적 갈래 대표적인 갈래가 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내적 고백이라는 말은 시는 우리가 서정할 때 주관적인 개인의 감정이다 이런 얘기죠. 주관적인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니까 내적 고백이 강해질 수밖에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 환기. 정서는 감정이잖아요. 그지? 그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고 마음이 조금 막 들뜨던 마음 또는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것은 감정이 순화되었다 그러잖아요. 감정, 환기라는 말은 바꾸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거나 막 괴롭고 할 때는 시를 읽는다거나 또는 음악을 듣기도 하죠. 음악을 듣는 이런 경우에 그 내용의 가사말이 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표현의 압축성, 이건 뭐겠습니까? 시는 가장 짧은 갈래잖아요. 길이가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 파일 보낼 때도 압축 파일 있잖아요. 그지? 컴퓨터 할 때. 그 압축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가 가장 짧은 갈래니까
길이가 짧으니까 그 짧은 길이 속에 많은 얘기를 한다면 그 단어 속에 숨은 뜻이 있단 말이야. 숨겨진 뜻. 그 숨겨진 뜻을 파악해서 시를 사실적인, 다시 말하면 인지적인 이해가 되어야, 해석이 되어야 이 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속뜻 찾기부터 어려워하고 하니까 시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수능 준비하느라고 시문학 막 공부하다가 그때는 뭐 답만 고르기 바빴잖아요. 시가 뭐든 간에 답만 고르면 된다는 식으로. 그랬다가 졸업하고 나면 시가 뭔지도 모릅니다. 걔가 언제 배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하다 보니까 국어에 시란 작품이 여기도 2013년 12문제 그거 쭉 나와 있잖아. 내가 오늘 프린트에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몰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답만 고르는 이런 기능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작품이 여기에 시가 시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조 같은 것은 독해에도 오늘 아침 수업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점. 시조도 시입니다. 자,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 속뜻을 파악하자. 간접 전달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 잘 알려진 김소월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 남자예요, 남자. 근데 진달래꽃 시 있잖아요. 그럼 진달래꽃에서 작품 속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뭐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걸 시적 화자라 그래요. 시, 작가, 즉 시인의 대변자라고 하죠. 작품 속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작품 속에 한 사람을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전달하니까 간접적이다는 얘기. 뭐 그 정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시의 3대 요소 읽어두고 공부할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시의 갈래 부분은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지식의 내용입니다. 일반 지식.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모르면 조금 그렇죠. 일반 지식이니까 뭐 이런 걸 학생들 두고 외워야 된다 뭐 이러는데 외울 것도 없습니다. 보면 한번 보시죠. 정형시. 정형시는 좀 전에 본 운율 있죠. 리듬감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일정한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 쓰여졌다. 리듬감이 드러나요. 그 니은에는 좀 이따가 운율 보면 될 텐데 음수율, 음보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건 좀 이따가 보시고요. 자, 자유시. 보통 현대시는 대부분 자유시입니다. 이럴 때는 자유로운 형식이라지만 내재율 들어보셨어요? 운율이 안으로 갈물이 되어 있다. 이때 안으로 갈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산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율격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디귿에 하나 둘게. 둘째 줄 봐요. 7호조의 삼음보. 금방 언급한 김소리 진달래꽃도 7호조의 삼음보입니다. 이것은 산문시도 뭐가 있겠습니까? 님은 같습니다. 뭐 그렇듯이 읽을 수는 없고 나름대로 시라고 전제하에서 리듬을 넣어서 읽겠죠. 그래서 그 니은에 보면은 일정한 내재율 돼 있죠. 이걸 달리 산문율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뭐 수필이나 소설 읽듯이 읽으면 난감하죠, 그죠? 그런 것 한번 참고만 하고 내용에 따라 1번 서정은 낱말 뜻을 오늘도 얘기했어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서정이야. 그럼 우리가 흔히 서정시 그리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노래한 시가 서정시겠다. 그죠? 그리고 서사시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서사시 그러면 영어로 그제? 영어로 네거티브 포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길어요. 서사시는 대부분. 어떤 게 서사시인가 하면은 니은에 보니까 분량이 길고 또 일정한 배경 여러 인물 또 둘째 줄에 영웅적, 업적, 집단의 행적. 보통 서사시는 사건 같은 게 있고 인물이 나옵니다. 서사라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야기거든, 이야기. 그건 디귿 좀 요건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가 뭘까?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건 아주 긴데요. 5언으로 된 한시입니다. 원래 다섯 자로 계속 마치 이야기로 연결된 5언의 한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조건이 붙어야 돼. 국문으로, 즉 한글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 용비어천가. 왜 용비어천가 3장서 109장까지 보면은 사적찬이 나오잖아요. 육조에 대해서. 그렇죠? 목조가 어쨌고 익조가 어쨌고 뭐. 이런 개인의 업적들 막 나오잖아. 그런 게 서사시란 말이에요. 또 김동완의 국경의 밤, 최초의 현대. 각각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는 그게 이규보의 동명왕편,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서사시 용비어천가. 그리고 또 최초의 현대 서사시 김동완의 국경의 밤. 뭐 신동엽의 금강. 어머 코미디언이 시를 썼네. 이거 아닙니다. 신동엽이란 시인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50년대와 60년대 특히 김수영 씨와 함께 참여문학의 상도마차였습니다. 지금 코미디언은 또 다른 사람이고 동명이인이죠. 극시 읽어두고 여기 나오는 시의 갈래는 뭐 금방 언급한 몇몇 개만 추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21쪽에 시의 언어부터 파악을 해 갑시다. 시 언어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아주 민감한데 운율적이다, 다음에 또 함축적이다. 1번에 함축적 의미가 나옵니다. 라지 A. 시 문제가 떡하니 나오면은 시의 함축적 의미가 50% 차지합니다.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문학적인 글이든 문학적인 글이든 말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제야, 주제. 무엇을 말하려 할까? 우리 여러분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중심 내용, 소주제문, 주제 파악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로 이해를 했다. 시에서 물론 주제를 바로 묻기도 합니다. 그 주제를 물을 때 시의 주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초보 단계가 뭔가? 이 함축적 의미. 왜냐하면 시는 겉으로 드러난 뜻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 속뜻을 찾아야 시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이해될까, 얘가. 그지? 그 속뜻 찾기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함축적 의미 이제 살살 풀어보자고. 개념에 시어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겉으로 표출한 의미 이상의 다양한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 표출된 의미 이상의 다양한 의미가 속뜻이야, 속뜻. 이걸 함축적 의미라 그래요. 앞에서 수사법 배울 때는 나타나지 않는 상징의 원관념 찾기 이런 얘기도 했죠, 제가. 자, 특성 볼게요. 연습해 보면 돼요. 1번에 암시적, 속뜻이니까 주관적 밑줄 긋고 시인의 주관적 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앞에서 본 상징할 때 똑같이 꽃인데도 이육사는 그죠? 동백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도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지 않는 것. 이육사가 말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시련 극복의 의지 이런 의미를 띄었고 또 김춘수가 말한 꽃에서는 의미는 존재. 각각 시인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간접적이라는 말은 시어 자체의 뜻이 아니고 속뜻이 있으니까 간접적이에요. 대상을 단순히 지시하기보다는 어떤 정서, 우리 시는 무슨 문학이라 그래요? 정서의 문학이라 그래요. 시에서 가장 중시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서, 감정입니다. 감정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자, 3번 같은 시어라 하더라도 이육사의 꽃, 김춘수의 꽃 있죠. 다른 시의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 시인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거기 보면서 글상자 동그라미 네모가 있죠. 눈. 자고로 눈에 대해서 시를 쓴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시 속에
눈으로 언급한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눈에 대해서 한번 시속에 눈이 나왔다. 여기 한자가 이게 눈설입니다. 비유점이 되어있겠습니다. 눈설. 눈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죠. 그 그림 좀 보면은 먼저 지시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든 일반 사람들은 이 지시적 의미를 많이 간과합니다. 이 지시적 의미는 주로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냥 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보세요. 대개 수증기가 응결하여 땅에 내리던 얼음의 결정체. 뭐 다분히 과학적이고 좀 건조한 표현이긴 하지만 눈이 이렇다니. 그리고 연상 속성. 여러분들 여기 왜 연상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요. 연상은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뜻 찾는 과정에서 이 속뜻이 뭘까? 그럼 눈에 대해서 단어가 나타나 있다. 시어가 하면 뭐가 연상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함축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희다. 우리가 보통 희다. 눈이 하얗다. 그죠? 또 보니까 차갑다. 차갑다. 주로 감각적으로 얘기했죠. 덮는다. 마지막 칸에 뭐야? 함축적 의미. 이제 함축적 의미를 구축해보자. 그 시에서 희다는 이미지로 많이 언급이 되면은 흰 것은 추상어입니다. 함축적 의미는 전부 다가 추상적 표현이에요. 그 상징할 때도 추상적, 관념적 내용이잖아. 원관념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희다, 뭐다? 순수성, 순수 또는 순결.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밑에 예문의 첫 번째 질문 보세요. 김수영의 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이제 이런 시를 모른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눈은 살아있다. 이것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 시가 주제가 그래요.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볼래요. 눈, 김수영의 눈 옆에다가 순수성 회복의 갈망. 순수성 회복의 갈망. 눈은 순수한 존재라고 보고 시인이여 기침하라자 해서 가라라도 뱉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예요. 눈의 순수성을 닮아가자. 역으로 얘기하면 시인, 오늘날의 현대인은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린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막 그냥 세상의 부정, 부패, 또 내지는 나태, 부성실 등의 ppm들이 오만상 70% 이상의 인체가 무리라지만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ppm들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린 날에 그 순수하고 소망에 찬 그와 같은 생각들이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또 남과의 어떤 과정 속에서 자기 이기성만 생각하고 이익만 판단하고, 벌써 뭔가 가만히 한번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나란 존재는 뭐 누구나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젊은 날에, 어린 날에 그 순연한 마음에서 뭔가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 시가 굉장히 다가올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차갑다. 차갑다 하면은 뭐 지나치게 차가우면 동상도 걸릴 일 아닙니까? 그죠? 차갑다니까 차가움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 눈보라가 막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서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어요. 닭들이 다 얼어 죽고 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나? 눈길 막 걷고, 여러분 여기 DMZ 근처에서 혹한기 훈련이나 그게 근무했던 남정네도 이해할 겁니다. 눈 지겹죠, 어찌 보면.
이 시련과 고통 한번 보세요. 지금 눈 내리고 이건 이육세의 광야입니다. 밑에 지금 앞부분은 유구한 역사의 현장인 광야. 이것이 지금 눈에 덮여 있단 말이야. 깡깡 얼어붙은 시련의 시대.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대가 바로 식민지 아닙니까? 이렇게도 이해되고, 덮는다. 또 덮는다. 덮는다에서는 포용 깨끗이 덮어주죠. 어젯밤에 울면서 헤어지던 여인의 목소리도 덮어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고민해가 술 냅다 빨고 오바이트 한 친구의 더러운 오물도 덮어주고, 죄송합니다. 아침 안 드신 분들 조금 격하게 또 토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세상에 더럽다 깨끗하다 가릴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깨끗하게 덮어주죠. 너무나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포용도 되고, 또 깨끗이 눈으로 인해서, 저 덮는 눈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눈물이 녹아서 깨끗하게 나의 또 더러움을 가셔줄 수도 있습니다. 정화. 자, 지금 밑에 이제 고운의 눈길, 이건 경북지방적이 몇 번 나왔는데, 뭐 지금 읽어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여기에 있는 각각의 눈들이 이런 속성을 연상하게 하면서 이런 의미, 함축적 의미를 띄어내. 그 읽는 훈련을 조금 이해만 하시고, 내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이런 부분에 처음으로 이 시를 보면은 방황을 거쳐 도달한, 뭐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방황을 거쳐 도달한 뭐예요? 내면의 진정한 평화, 이게 주제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온누리 떠돌고 와서 이제 눈을 딱 보는 거야. 응? 이 사람이 3, 40, 4, 50 먹도록 계절마다 눈은 내렸겠지. 그치? 계절마다. 일기 속에 겨울에 내리는 일상적인 눈의 의미가 아닌 거였어요. 왜? 눈을 보고 이제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저 눈이 깨끗하게 나의 방황을 가셔주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그 깨달음이 바로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경건하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가셔지고 방황이 없어지고 하니까 고요하게. 가끔가다 여러분들 밤 몇 끼 굶어가지고 정신이 굉장히 맑을 때가 있어요. 굶어 본 사람은 웃음을 던지는군. 굶어 보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은 밥을 굶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보통 2그릇 이렇게 한 끼에,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이 또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야야 금식 기도 가자 막 인상을 씁니다. 도저히 한 끼를 못 굶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47이란 뭡니까? 바로 몸무게가 결혼한 지 한 몇 년 지나니까 숫자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뭐 여러분도 조만간에 여러분도 조만간에 그런 날이, 좀 슬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세요. 밥 2끼씩 자시지 말고. 그게 굶는다고 또 뭐 살과 관련은 특별히 없어요. 뭐 자주 굶고 이러면은 건강에도, 수험 생활은 굶으면 곤란합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뭡니까? 체력을 유지해 공부도 되는 거죠. 그죠? 고수도만 체력전 아니다. 수험 생활도 체력전이요. 맞다. 오늘부터 헬스다. 이런 황당한 생각하지 말고, 헬스 하지 말고 집에서 숨쉬기 운동 내지는 또 이게 간단한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런 것 해가면서 몸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 지나온 어느 날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 그러니까 눈이 나에게 방황을 거쳐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준 결과 내 마음에 평화를 준 거야. 지금 그 정도만, 이거 뭐 IC 공부에게는 물론 다 좋은데 너무 많은 걸 캐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만 고기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시가 조금 재밌어지려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재미없다 이런 시를 읽으면 내가 나눠드린 댓글 하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어찌 보면 나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시어는요 함축적 의미가 있어, 속뜻이.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시에 다 있는가, 이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가 어떤 데 있냐면, 특히 제목, 여러분 제목은
문학 작품에 특히 시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주제와 상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제목 정하기 장문에 있었죠. 이런 것도 주제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달래꽃 김소래 하면은 이건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 이런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에 함축적 의미가 있고, 다음에 핵심 시어, 그 제목 핵심 시어, 요건 두 개 적어놔야 됩니다. 핵심 시어는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건 핵심 시어예요. 반복적으로 몇 번 나오는 시어는 이건 뭔가 함축적인 속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시어가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속뜻 파악 차근히 해나갈 겁니다. 근데 시어와 시어가 또 시어 하나만으로 시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 시어끼리 의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볼까요? 한 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의 함축적 의미 파악이 끝났다면 끝나든 어떻든 간에 시어와 시어 간의 의미 관계도 있습니다. 밑줄 그어서 밑에 유사관계, 대립관계. 유사관계, 대립관계 밑줄 긋고 가장 유사관계, 대립관계가 잘 돼 있는 시가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기를 추천사. 추천사. 누구의 시일까? 서정주님의 시. 서정주 추천사.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시 추천사. 추천은 그네뛰기야. 사는 말씀사. 그네뛰며 하는 말. 부제가 뭐가 되냐면 춘향의 말 이래가지고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시. 그 시 보면은 시어끼리 그자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 상념, 어떤 경우에는 이상세계로 나와 있어요. 그 이상세계로 나와 있는 시어가 바다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봐서 현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떨치고 바다와 하늘로 가고 싶다. 즉 바다 하늘의 속뜻이 이상세계, 이상세계 즉 초월세계로의 갈망, 이게 주제예요. 이 시가.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만 잘 파악하면은 바로 주제로 기속이 됩니다. 그 주제 파악되면 시는 끝난 거예요. 그 외에 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 심상, 이런 건 부수적이고, 또 거기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감정, 또 발상 표현법, 이런 걸 조금 연결하면 시는 다 끝난, 다 딸려가는 거거든. 함축적 의미가 중요하다. 지금은 아직까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적어만 놓고 뒤에 갈까요? 함축적 의미 생각으로 푸는 문제 한번 볼까? 그 실진이 지문 하나 딱 갖다 들이댔죠. 윤동주. 2013년 문제에 보면 뭐가 나와 있대? 윤동주의 별해는 저기 서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스케치북 한번 봐라. 스케치북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릅니까? 오늘 프린트 나눠드렸잖아. 그거 보면 봐. 그럼 몇 번이지? 윤동주 나온 김에 1번이 1번. 1번 한번 봐라. 이게 서시야. 서시. 너무나 많이 보고 한국인의 애창시 10등 안에 드는 시입니다. 10등. 근데 이거 읽어보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가슴이 터질 노릇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오늘은 서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날, 첫 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윤동주 나온 김에 서시부터 더불어 뭡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실제 기출문제 해결이 있는 거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항상 구심점을 두고 학습적 방향을 운용해서 이 시로 나오는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게끔 학습을 합니다. 서시.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죠. 참고로 이 서시라는 제목, 한자를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요건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차례서야. 차례서. 시는 저쪽 글씨. 이 서시라는 뜻은 뭐냐면 표제시, 대표시, 이런 뜻입니다. 대표시.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시다. 보통 시인이 시집을 내고 이 시집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시가 뭐냐? 가장 앞에 내세우는 시를 표제시 그래요.
그게 바로 서시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나눠드린 최지평의 수험서시, 요거하고 똑같이 패러디한 겁니다. 그죠? 패러디 얘기를 드렸지만, 자, 한번 쭉 봅시다. 길이도 얼마 안 길잖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 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딱 있어요. 어떤 시어일까? 그럼 찾아보라. 반복되는 게 뭐고? 별 두 번 나왔다 아이가. 별.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압니다. 별 두 번. 어디에? 둘, 넷, 다섯, 오행의 별, 마지막 행의 별. 그럼 얘가 함축적 의미가 있단 말이야. 별. 윤동주 서시에서 별. 그리고 윤동주 시에 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다 하면 이게 천상적 이미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상향 조율해서 봐야 될 것. 윤동주 시어 이렇게 공부를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좀 고급스럽게 하면은, 이거 천상적 이미테이션에 나오는 시어들은 대부분 이상입니다. 이상. 아주 쉽게 이상. 그 다음에 별은 삶의 지표. 뭐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면 나를 구원해 주는 삶의 지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닮겠다. 삶의 지표. 뭐 긍정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그럼 별 봤다, 그죠? 여기 함축적 의미 있죠. 제목 서시는 이건 뭐 함축적 의미라기보다 이건 이해만 하면 되니까 제목에 대한, 여긴 뭐 큰 함축성이 없죠. 서시란 제목에서는. 그 다음에 이 별과 여러 시어들이 있는데 반대 위치에 있는 시어가 있어요. 참, 여기도 보면 두 번 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바람. 바람이 삼행의 바람이 있고, 그죠? 마지막 행의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두 번 나왔잖아. 바람. 근데 바람에 삼행제의 바람과 마지막 행이 몇 행이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구행제 바람은 똑같은 시어지만 문맥에 따라 함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2011년 법원직 시험 문제예요. 두 개가 함축적 의미가 달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으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이 바람은 나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야. 여기서는 내가 괴롭게 하는 데서 하나의 나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도 되고 하나의 뭐가 매개체다 말이에요. 괴로운 정서를 가져다주는 매개체.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 이때 별과 바람은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어와 시어 간의 관계, 유사관계가 있고 대립관계, 이건 대립이에요. 별이 바람. 이럴 때 바람은 현실적 시련입니다. 자, 이렇게 함축적 의미가 다르죠. 요건 이제 2011년 법원직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시어와 시어 간의 의미 관계. 두 번씩 나온 시어들. 뭔가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 있죠. 뭐, 그 정도 이제 함축성에서 파악을 해보고, 뭐, 이제 하나하나 각 식구의 함축성도 많이 나옵니다. 식구의 해석 이런 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거기 2행까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 강의 10번 문제 잠깐 기억해보면 10번 문제 뭐가 나옵니까? 군자삼락 얘기했죠. 군자삼락을 조금 더 뜯어보면 그런, 군자유삼락이나 이왕천하는 불효조논이니라 원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앞에는 군자에게 세 가지 낙이 있으니 천하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부모 구존 형제 무구가 일락. 부모님 함께 살아 계시고 형제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있는 게 첫 번째 낙입니다. 또 앙불괴 어천 부부적 어인 일학.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서 땅을 굽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두 번째 낙입니다.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 삼락이 아니라 득천하 영재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낙이다. 이게 군자 삼락의 전문이에요. 해석을 했죠. 뭐 그건 알면 좋지만은 지금 알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앙불계 어천이란 말이다. 앙천불계라 그래요. 앙천불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두 번째 낙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우르를 앙천 불계. 몰라도 돼요. 두고 일단 지금 수준에서 몰라도 된다. 이게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앙천불계 사상이라 그래. 군자삼락의 두 번째. 여기는 그러니까 두 줄은 뭐다? 군자삼락, 맹자의 군자삼락을 원형 옮겨서 사용한 거지 순수 창작이 아니다, 그지? 그 정도 이해하면 돼. 입새에 이는 바람. 여러분 뭐 평소에 다니실 때 길을 가다가 바람이 분다, 강아지 풀이 흔들린다, 그걸 자세히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입새에 있는 바람을 볼 정도의 시인의 관찰력입니다. 세밀한 관찰력. 세밀한 관찰력. 나는 괴로워했다. 이건 뭐예요? 결벽증이죠, 일종의. 그죠? 이걸 자기지심 그래요. 스스로 괴롭다. 자, 별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지표이고, 별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밑줄 길. 이 길은 실제 로드가 아니죠. 인생길이겠죠.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 독립투사로의 길일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지식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 밑줄, 오늘 밤. 여기도 함축성이죠. 밤이란 이런 어둡잖아요. 보통 밤은 일반적으로 뭐 암흑기. 그럼 지금 이 당대가 뭐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의 암흑기.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은 이상 삶의 지표, 바람은 시련. 그러니까 오늘 밤처럼 암흑기에 말이야, 자기가 지식인인데 지식인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바람, 시련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별, 나의 별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련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내 삶의 목표는 더욱더 빛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이 더욱더 가중될수록 합격의 꿈은 강건해질 것이다, 똑같은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야. 응? 자, 별과 바람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 주제 한번 옆에 적어보세요. 주제. 이 시 주제는 자성찰을 통한, 막 괴로워하는 그런 구석도 있죠. 왜 괴로워할까요?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추구하는 지식인의 삶을 못 사니까 괴롭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자성찰을 통한 삶의 목표 지향 또는 뭐 도덕적 지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윤동주 시풍이 이래요. 대부분의 시가 암흑기에 어려운 시대에 지식인의 삶을 참 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극복 의지를 대부분 노래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건 희망의 메시지지 절망의 비난의 슬픔에 잠겨 있다는 뭡니까? 뭔가 올바른 삶의 방향이 아니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사행, 나는 괴로워했다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과 관련은 되죠. 그죠? 괴롭다. 그 지식인의 삶을 다 못 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시대의식도 생각해보고, 5발행, 별을부터 걸어가야겠다.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 이렇게 살리라 라는 표현도 됩니다. 3번 1에서 8행까지 구행사에서 주관 대 객관. 이건 1에서 8행까지고 한행 비었죠. 8행까지는 자기의 내적 다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한 얘기 1인칭이죠. 그러나
오늘 밤에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풍경을 제시했다. 이건 객관성이에요. 객관적 풍경을 제시했죠. 이건 3인칭, 뭐 소설로 읽으면 시점. 그러니까 다르게 1, 8행과 9행 사이는 주관대 객관의 대립, 이렇게도 파악이 됩니다. 잎새에 기는 바람은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은 결벽증을 부각시킨다. 아주 뭡니까? 요 부분은 세밀한 관찰인데 일단 둡시다. 5번 9행 마지막 행입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 오늘 밤이죠.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비관적으로 표현. 이게 답이죠. 정답이죠. 그 내가 해석을 했잖아요. 이런 일제강점하에 바람이 핑핑 부는 시련이 계속 거듭되더라도 나의 별은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극복 의지잖아요. 시련의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해석은 반대로 해놨잖아. 5번이.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우리가 참고하면서 최근의 문제도 한번 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윤동주의 시가 우리 교재 222쪽에 다른 시죠. 이제 또 다른 고향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일단은 시는 읽는 게 중요해요. 옆에 우측에 뭐 핵심 정리 점박스 이거 보지 말고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무엇을 노래했겠다라고 생각만 한번 해두기 바랍니다. 자, 조금 여유 뒀다가 이어가기로 하죠.